얼마 전 사위가 온 식구들 앞에서 차갑게 내뱉은 말 한마디는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사흘 안에 이 집 비우세요. 저희 명의로 바꿀 겁니다. 제 마음은 마치 칼로 찢기는 듯 했습니다. 더 아픈 건 제 친딸마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엄마, 소란 피우지 마세요. 가정을 위해서, 전을 위해서 참으세요. 전을 위해서 참으세요. 가정을 위해서 참으세요. 라고 저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기화, 올해 68세입니다. 밥상 위의 음식들은 아직 따뜻한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의 기름진 윤기는 천장등 아래에서 반짝였고 계란말이는 익숙한 향을 풍겼습니다.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지만 지금은 젓가락을 입가에 가져가도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강준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쩍 벌리고 눈꺼풀은 반쯤 내려앉아 이 집은 자기가 좌지우지한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입도 닫지 않은 채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흘. 그는 손가락 3개를 펴더니 퍽 소리를 내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마치 법관의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사흘 안에 이 집을 비우고 나가세요. 집은 저와 이수진 명의로 바꿀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사라진 듯 했습니다. 심지어 그릇 속의 뜨거운 국물마저 고요해졌고 피어오르는 김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봤습니다. 평생을 좋은 마음으로 키워낸 제 착한 사위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르신을 존중하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이 계속해서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 속 사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가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반박할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소란 피우지 마세요. 강준 씨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잖아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건 너무 낭비예요. 저희는 애랑 같이 그 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비좁게 사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양보해 주세요. 우리 한 가족 아니겠어요?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모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참으세요.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그의 본래 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달 품어 낳은 제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 40도 열이 났을 때 제가 밤새 안고 눈 한 번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시집 가던 날 제가 손수 놓은 신발 안감은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저에게 가정을 위해 평생의 기반을 몽땅 남에게 넘겨주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고 손톱은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맞다, 사돈어른. 박미란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마치 닭발이 유리창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기화 씨, 제 말 듣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노인들이 그렇게 큰 저택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쓸쓸하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면 그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죠. 기화 씨는요? 작은 집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사시면 모두가 행복한 일 아닌가요? 그는 말하면서 젖는질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번뜩였습니다. 주변의 몇몇 친척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효도지. 저는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 도와준다, 효도라는 말은 결국 제 노후 자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집을 잃으면
마지막 버팀목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아주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방해할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향긋한 김을 뿜어냈지만 제 눈에는 기름진 윤기가 뿌여난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기갑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았고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이수진의 눈을 들어 식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텅 빈 병에 바람이 부는 듯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손에 쥔 밥그릇을 밀어놓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침묵은 식탁 위의 소리를 조금씩 사그라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화를 낼 줄 모른다고, 제가 주눅들어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지각했을 겁니다. 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 스탠드 조명은 노인들의 눈빛처럼 희미한 주황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밝으려 해도 더 이상 밝아질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빛은 차탁 위에 떨어져 컵 속에 물을 바는 발꼬발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이며 이 밤에 무한히 증폭되어 마치 쇠망치처럼 심장을 때렸습니다. 밥상 위에서의 장면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강준이 손가락 3개를 펴는 모습은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았고 이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피하던 눈빛은 마치 저와 눈을 마주치는 한순간도 피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란의 그 비웃음은 마치 제 심장을 생생하게 찌르는 듯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누웠지만 이리저리 뒤차렸습니다. 눈은 천장을 뚫어져 응시했습니다. 불은 일찌감치 껐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귓가에는 계속해서 이강준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 안에 이 집 비우고 나가세요. 집은 저희 명의로 바꿀 겁니다. 그 어조에는 의논도 존중도 없었고 오직 명령만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딸을 키운 것이 그와 그의 남편이 함께 저를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가정을 위해 참으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 말은 칼보다 더 아프고 불보다 더 뜨겁게 제 오장육부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깊어진 후에야 저는 체념하듯 일어났습니다. 불이 다시 켜져 제 뒷모습을 비추자 외로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구석에 잊힌 낡은 가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는 고개를 숙여 차탑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저와 남편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따은 머리를 하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어깨가 넓고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결혼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 사택에 살았고 방 안에는 나무 판자, 침대와 작은 옷장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뼛속까지 시렸고 바람은 창문 틈새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너무 얇아서 우리 둘은 서로에게 바싹부터 낡은 속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화 씨, 참아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스티슨 가운데 단맛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둘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며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고 저는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의 집에서 부업으로 손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히고 바늘에 찔려 피가 나기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모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남들이 퇴근하고 간식을 사 먹거나 사이다 한 병을 마실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집에 돌아와 죽을 끓여 반찬 한 가지로 때웠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려도 밥그릇에는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로 땀이 흘렀고, 겨울에는 불을 피울 수도 없을 정도로 추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 한 그릇으로 버텼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잔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마침내 충분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러 갔습니다. 제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고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는 마치 운명이 내리는 망치의 소리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기화 씨, 이제 우리도 집이 생겼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가치가 있어. 네? 그 순간 저는 이 생의 모든 고통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은 우리 공동의 뿌리였고 제가 집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고개를 숙여 사진을 보며 눈물이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사위가 온 식구들 앞에서 저를 쫓아내려 하는 것을 봤다면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십 년이 흘러 저는 이 집을 지키며 겨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친딸의 말 한마디가 저를 문 밖으로 내몰다니요.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쓸모 없어진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도 쓸모 없어지고 말도 아무도 듣지 않게 됩니다. 예전 직장에서는 제가 작업 반장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김 반장님이라고 불렀으며 일이 있으면 모두 저를 찾아와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목소리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자리를 내주었고 예수진이 결혼한 후에는 시어머니와 충돌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이 생기면 항상 스스로에게 참아라. 그들이 잘 살기만 하면 내가 좀 스스로에게 참아라. 그런데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가정을 위해서 참으세요. 그는 쉽게 말했지만 이 말이 칼보다 더 빠르고 불보다 더 뜨겁게 제 오전 육부를 모두 태워버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봤습니다. 머리는 희고 얼굴의 주름은 마치 깊이 파인 도랑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늙었구나. 쓸모없어졌어. 저는 일어나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이미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통장,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주식 증명서, 그리고 제가 일찌감치 잊고 있던 신탁계약서, 은행 직원이 그 옛날 우리에게 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넣어뒀던 것이죠. 이 서류들은 차가워 보였지만 한 잔 한 잔이 마치 돌덩이처럼 제 마음속을 조금씩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문득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집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늙은 할머니가 머리가 없어 서명 몇 번으로 그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이토록 오랜 세월 힘들게 벌어 모은 한 푼이 딸과 사위가 탕진하게 하려고 모은 것일까? 저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그 붉은 인감 도장들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마음속의 차가운 기운은 점차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억눌려 있었지만 마침내 억지로 끄집어내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참아 딸의 마음을 잃었고 더 참는다면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사흘, 이강준, 네가 나보고 나가라고? 좋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 늙은 할머니가 얼마나 큰일을 벌일 수 있는지. 저는 모든 서류를 잘 정리해서 캐비닛에 넣고 차가운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조명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불이 타오르고 있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튿날 아침 제가 찻잔을 차탁 위에 막 놓자마자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강준 일행이 벌써 온 것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하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옆집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으신데 평소에 보라색 재킷을 즐겨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말아 올리셨습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말솜씨도 시원하고 말아 올리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분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칼처럼 제 어젯밤의 초췌함을 모두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기화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밤샘이라도 한 사람처럼 끔찍하네요. 그는 들고 있던 채소를 내려놓고는 곧장 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요. 기화 씨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혼자 끙끙 앓고 제 마음속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참다가 마침내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사님, 그들이 저를 쫓아내려 해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저 자신도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박 여사님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쫓아내? 이 저택은 기화 씨 명의인데 그들이 무슨 권리로?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고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이강준이 사흘 안에 집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가 무슨 낯짝으로? 기화 씨는 만만하게 보일지 몰라도 법은 진흙이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어요. 기화 씨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기화 씨를 쫓아내? 어림없는 소리. 그는 제 손을 툭툭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기화 씨 기억해요. 이 집은 기화 씨요. 이 집은 기화 씨의 목숨줄이에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저는 입술을 앙다물었지만 이수진이 그 남자 편에 서서 저더러 소란 피우지 말고 가정을 위해 참으라고 설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제가 친딸조차 믿을 수 없는데 뭘 믿을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기화 씨 말이 맞아요. 사람이 늙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 없어요. 딸이요. 결혼하면 남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기화 씨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그들을 믿고 의지한다면 조만간 큰일이 터질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저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죠? 마음속으로 망설였죠. 체념할까 생각했죠? 제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화 씨에게 말하는데 체념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길이에요. 만약 정말 집을 내준다면 기화 씨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눈치나 보는 불쌍한 신세가 될 거예요. 그는 저를 노려봤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기화 씨, 예전에 작업반장님으로 이름을 알렸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때는 어린 아가씨들을 이끌었고 누가 감히 기화 씨에게 대들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은 건가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울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화 씨 마음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꼿꼿이 서야 해요. 집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켜야 해요. 다른 것들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화 씨, 이 집만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은행 예금, 주식, 보험, 이런 것들도 다 지켜야 해요. 집은 그저 미끼일 뿐이고 정말 따지고 보면 기화 씨 손에 쥐고 있는 그 돈과 계약서들이 집보다 더 중요해요.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것 같았고 저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문득 어젯밤에 꺼내봤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주식증명서, 그리고 그 신탁계약서. 그들은 서랍 속에 수년간 잠들어 있었고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문득 그 차가운 종이들이 바로 제 손에 쥔 진짜 무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 늙은 할머니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허벅지를 찰싹 때렸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지. 뭘 두려워해요. 증거는 기화 씨 손에 있고 법은 기화 씨 편에 있어요. 만약 기화 씨가 순순히 내준다면 그들은 기화 씨 머리 위에서 똥오줌을 싸려 할 거예요. 하지만 기화 씨가 강경하게 나간다면 그들은 바로 움츠러들 거예요. 그는 저에게 더 바싹 다가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기화 씨, 제 말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그 서류들을 잘 정리하고 복사할 건 복사하고 보관할 건 보관해요. 때가 되면 그걸 내보여서 그들에게 기화 씨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기화 씨를 쫓아내는 건 고사하고 그들은 말다툼할 자격조차 하고 제 마음속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뭔가 부서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타오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여사님 말이 맞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피 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어나 침실로 가서 서랍과 캐비닛을 모두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종이들이 하나둘씩 제 손에 의해 부동산 등기권리증, 붉은색이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붉은색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붉은색 글씨가, 붉은색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붉은색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그가 그 옛날 고집스럽게 사들인 주식은 지금 이미 몇 배나 올랐습니다. 신탁 계약서,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 옛날 이것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 바로 그것이 저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탁자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진을 치는 것처럼요. 박 여사님은 옆에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기화 씨는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에요. 기화 씨 손에는 재산이 있고 버팀목이 있어요. 기억해요. 이것들이 바로 기화 씨의 호신부예요. 저는 그 종이들을 쓰다듬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은 조금씩 냉정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이것들이 있어. 나와 남편이 평생 고생한 결실이야.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유일한 버팀목이야. 그들이 나를 억압하려 해? 좋다. 그럼 나는 이 재산으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겠어. 사흘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일이 창을 통해 차탁 위에 낡은 찻잔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저는 이미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차시은 활짝 펼쳐져 차시패 맥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 차보다도 더 평온했습니다.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 옆에 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탁자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저의 히든카드이자 저의 호신부였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것을 몇 번이고 뒤적였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막 지나자마자 밖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럽고 웃음소리, 말소리, 심지어 신발을 벗어 던지는 소리까지 섞여 들려와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왔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고, 빨리 와요. 오늘 볼거리가 많대요. 하긴, 이렇게 큰 집을 늙은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이상하지. 젊은 부부가 싫어할 만도 해. 이따가 어떻게 수습하는지 보자. 귓속말이 조수처럼 밀려 들어왔고, 이어서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강준이 가장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새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났으며 손에는 차 열쇠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회라도 주재하러 온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박미란이 그 뒤를 바싹 따랐고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걸려 있었고 입꼬리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칠촌 팔촌 친척들과 아이들을 데려온 조카, 외손자 등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왔습니다. 마치 가마를 들고 온 사람들처럼요. 순식간에 제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테리어 정말 멋지네 라고 감탄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늙은 할머니 혼자 여기 살면 쓸쓸하지 않을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곧이어 어떤 사람은 아예 의자를 끌어와 덜컹 소리를 내며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마치 연극이라도 보러 온 듯이요. 오늘 시끌벅적하겠네. 집명이 바꾸는 일이라던데. 에이.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그들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 곁눈질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원숭이 재주를 보는 듯 제가 웃음거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소란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손바닥에는 미세하게 땀이 났지만 저는 손가락 끝을 서류봉투 위에 대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이강준이 차탁 앞으로 걸어와 쾅 하고 차 열쇠를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고 찻잔 속의 차가 물결을 일으키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입가에 걸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박미란이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기화 씨,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 강준 씨 말이 맞아요. 이렇게 큰 집을 혼자 사는 건 낭비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체면도 세워야 하는데 기화 씨가 좀 도와줘야죠. 몇몇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노인들은 마음 편하게 작은 집으로 옮겨서 사는 게 걱정할 일도 없고 좋지.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분위기는 마치 명절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이강준의 눈에는 오만함이 번뜩였고 박미란의 눈에는 냉소적인 표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호수 표면에 갑자기 바람이 멎은 것처럼요. 저는 몸을 일으켜 세웠고 등은 꼿꼿이 펴졌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겹쳐 놓았고 두툼한 서류 봉투는 제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강준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신의를 지켜야죠. 사흘이 지났으니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내놓으세요. 그럼 저희가 명예 이전을 처리할게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서는 옹성거리는 소리 할게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체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손을 뻗어 서류 봉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전에 없던 냉정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간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실은 반 박자 동안 조용해졌다가 이내 늙은 할머니가 아직도 대드네. 얼마나 버틸지 보자. 이따가 울음보 터뜨리겠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미라는 곁눈질로 저를 보며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기화 씨,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요. 빨리 집을 내놓아야 창피할 일도 없어요. 이강준은 고개를 저으며 제 옆에 서류 봉투를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놓으세요. 집은 명의 이전해야 할 때가 되면 해야죠. 이것도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는 작은 집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사시고 그의 손이 서류 봉투에 닿기도 전에 저는 갑자기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쾅 하고 내리눌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순식간에 집안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강준의 눈을 노려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나와 네 장인이 평생 아끼고 아껴서 산 거야. 등기 권리지면은 내 이름만 쓰여 있어. 네가 무슨 권리로 사흘 안에 나보고 나가라고 해. 거실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이강준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고 친척들의 귓속말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볼륨을 0으로 줄인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뒷모습은 창밖의 빛을 받아 밝게 빛났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서류 봉투 위에 놓여 있었고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비웃으러 왔다면 기다려봐. 내가 너희에게 누가 진짜 웃음거리가 될지 보여줄 테니.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귓속말, 온갖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로운 할머니라고 생각했고 몇 마디 말로 저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 집뿐만이 아니라 제 평생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손으로 서류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눈들이 일제히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제가 고개를 숙이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겹쳐놓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등은 꼿꼿이 펴졌고 눈빛은 차갑게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바로 그때 박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앉으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기화 씨,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사람다운 짓이에요? 나이도 이렇게 많으면서 아직도 눈치도 없어요. 빨리 집을 내놓아야 서로 없어요. 그의 눈빛은 가시 돋쳤고 입꼬리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곤경에 처한 짐승의 마지막 발버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강준이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오만했고 박미란보다도 더 귀에 거슬렸습니다. 엄마, 말은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사흘 기한은 오늘 이미 지났어요. 만약 안 나가면 스스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며 손을 뻗어 턱 타고 차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 속의 차가 흔들리며 쏟아져 차탁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좀 할게요. 나중에 경찰서까지 가서 소란 피우면 늙은 할머니가 자기 딸 사위 집에서 버티고 안 나간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는 듯 의도적으로요. 저는 그의 입을 노려봤습니다.
그가 입을 벌렸다 닫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문득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이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았지만 제 귓속으로 또렷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 비웃음거리 되지 마세요. 그들 말 들어요. 집을 내주고 작은 곳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사세요. 우리 한 가족 아니겠어요? 그는 말하면서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칼로 잔혹하게 베인 듯 했습니다. 제가 그를 낳고 키우며 최고의 것을 다 주었는데 지금 그는 제 목숨줄 같은 집을 순순히 내놓으라고 합니다. 단지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저는 그를 노려봤고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죽어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이미 쉬리편에 서 있다는 것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가슴속의 고통을 억누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을 순식간에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하며 차갑게 이강준을 훑어봤고 박미란에게 시선을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이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강준, 네가 무슨 권리로 나보고 나가라고 해? 네가 내 친아들이야? 아니면 내가 입양한 아들이야? 아니면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냈어? 이강준은 제가 노려보자 얼굴이 굳어졌고 곧바로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사위입니다. 저는 이수진의 남편이고요. 그럼 한 가족 아닙니까? 이 집은 조만간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우리 것이라고? 저는 차갑게 비웃었고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등기권리진에는 내 이름이 쓰여 있어. 이강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것이라고 말해? 네가 뭔데? 박미라는 당황하여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화 씨, 그 말은 좀 심하네요. 이강준은 사위인데 안 아끼면 누굴 아껴요? 게다가 어느 노인이 자식에게 집을 안 남겨줘요? 이 말이 소문나면 기화 씨가 창피하지 않겠어요? 집을 남겨줘? 저는 쾅 하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집은 내 거야. 내가 누구에게 남겨주든 그건 내 일이야. 언제부터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된 거야? 거실 안의 친척들의 귓속말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강준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입술을 한참 동안 꼼지락거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어머니, 잊지 마세요. 어머니는 늙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언젠가 쓰러지면 집은 결국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독사처럼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이강준, 꿈깨. 그는 멍하니 섰고 얼굴에 걸려있던 의기한 향함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들과 같은 생각인 거니? 제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나보고 집을 내주고 나가라고 해.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이수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강주 씨는 제 남편이에요. 저는 그와 함께 살아야 해요. 수십 년의 피땀이 오늘 이 한마디로 돌아오다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고 눈가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저는 3번이나 좋아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하나하나 쉽게 말하지만 잊지 마. 이 집은 누가 샀고 이 삶은 누가 지켜냈는지. 저는 손을 뻗어 옆에 서류 봉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억압해도 돼. 하지만 나를 억압해도 돼.
그 순간 거실의 웃음소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얼어붙어 바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강준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박미라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이수진은 눈빛이 흔들렸고 친척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결말을 기다리는 구경꾼들처럼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옆에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퍼가 쓱 하고 열리는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희가 집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니까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보여줄게.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차 타구이에 탁 하고 놓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 부동산 등기 권리증. 그것은 붉은색 표지의 서류였습니다. 펼치는 순간 커다란 글자들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건물 소유권 증명서.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위에 쓰인 한 줄의 글자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을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이강준을 훑어봤습니다. 이강준, 네가 방금, 이강준, 네가 방금 이 집이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강준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목을 길게 빼고 모두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김기화 씨 이름이네. 박미라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설령 지금은 당신 것이라도 결국 수진이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죽으면 뭘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그들이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 두 번째 증거, 주택 매매 내역서. 그것은 누렇게 바랜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였습니다. 그 위에는 그 옛날 전에 현금으로 지불되었고 계좌 명의가 김기화, 김영수라고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바로 분이라지만 곧바로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저는 이강준을 노려봤고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너는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 집이 네 것이라고 말해? 이강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빨개졌다가 했고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정말 현금으로 샀네라고 말했습니다. 제 곁눈질로 이수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줄기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입술을 앙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세 번째 증거, 은행 예금 증서. 몇 장의 파란색 정기 예금 증서였습니다. 금액을 모두 합치면 거의 산정역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그동안 아끼고 아껴 모은 거야. 원래 수혜자는 이수지입니다. 원래 수혜자는 이수진으로 되어 있었어. 저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수진, 그의 몸이 움찔했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은 오직 나 한 사람의 노후를 위해 사용될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속하지 않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화가 나서 허벅지를 찰싹 때렸습니다. 김기화, 당신 미쳤어? 친딸도 안 알아봐? 저는 그를 노려봤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친딸이 다른 사람 편을 들어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가 무슨 낯짝으로 내 딸이라고 말해? 이수진은 눈물을 쏟아냈고 저는 그들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 두툼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까고 놓았습니다. 네 번째 증거, 주식 증명서와 신탁 계약서. 이것들은 네 장인이 생전에 남긴 주식이야. 지금은 이미 몇 배나 올랐지. 나는 이것들을 모두 신탁 관리에 맡겼어. 저는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을
그때 남은 도장을 가리키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신탁 계약서입니다. 이강준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그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박미라는 더욱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증거 서류들을 내리쳤습니다. 이강준, 네가 사흘 뒤에 나보고 나가라고 했지? 네가 집이 너희 것이라고 했지? 좋다. 오늘 내가 여기서 확실히 말할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내 거야. 예금도 내 거야. 주식도 내 거야. 신탁도 내 거야. 너희는 한 푼도 가질 생각하지 마. 그 목소리는 마치 대리석에 쇠망치를 내리치는 것 같았고 거실의 모든 사람을 침묵시켰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굳어버린 표정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문득 전에 없던 시원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참았고 양보했습니다. 참으면 한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내는 존경을 가져다 주지 않고 존엄은 오직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차갑게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계속 무례하게 군다면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가 시험해보고 싶으면 해봐. 이강준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미라는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고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가자. 그는 이강준의 팔을 잡아 끌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20명이 넘는 친척들은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불이 죽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패퇴하는 병사들처럼요. 문이 쾅 하고 닫히자 거실에는 마침내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 저택은 마침내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특히 이강준 같은 사람은 평소에 허풍이나 떨고 남을 짓밟고 살았으니 한번 좌절하면 반드시 화를 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화를 내고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의 돈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업산의 큰 구멍은 이제 제가 한 푼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찻잔 위에 떨어져 수면에는 잔잔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밥상 위에서의 말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옆집 박 여사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은밀했고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습니다. 극도로 낮았습니다. 기와준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와씨, 들었어요? 이강준 회사에 문제가 생겼대요. 제 손이 떨렸고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마음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자금줄이 끊겼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사업을 따냈다고 사방팔방 자랑하고 친척들 앞에서도 거들먹거렸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계약도 안 했대요. 그는 혼자 열을 올려 헛쓰고만 한 거죠. 지금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이리저리 맡고 있는 상황이래요. 기와씨 쪽 집을 노리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저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갑게 식었지만 참지 못하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지. 그날 그가 저더러 사흘 안에 나가라고 소리쳤던 것이 단순히 오만함이 아니라 절망이었구나. 그는 너무나 급해서 저를 마지막 구명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물은 그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찻잔을 꽉 누르고 있었고 손가락은 힘을 주어 미세하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막 슈퍼마켓에서 돌아와 집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맞은편 집 마당에서 닭싸움하듯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준, 돈 갚아. 오늘 갚기로 했잖아.
왜 지금까지 미루는 거야? 계약서, 차용증 다 여기 있어. 계엄증 다 여기 있어. 자격서, 차용증 다 여기 있어. 경찰에 신고할까?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문을 막고 서 있었고 얼굴에는 험악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강준은 구겨집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채권자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며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뭘로 갚을 건데? 부자 장모님이 있다며? 그 집은? 돈을? 이강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 남자들이구나. 여자의 돈이 없으니 그는 서 있을 힘조차 없어. 채권자들의 시끄러운 소동은 금세 온 거리에 퍼졌습니다. 원래 사흘 전 제 집에서 기세등등했던 친척들은 이제 모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강준 그 사람은 정말 무능해. 맨날 허풍이나 떨고 결국 장모님 돈으로 살림 꾸리려 한 거지. 이제 망했지 뭐야.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를 거들었더니 결국 망신당하는 건 우리 자신이었어. 바람의 방향은 책장을 넘기는 것보다 더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사람을 밟아버리려 했고 자신이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길질까지 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심이 각박하구나.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것은 이강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텅 비게 만들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바닥까지 텅 비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수진이 이 일로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강준과 더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막 샤워를 마치자마자 그들 집에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준, 그쪽 돈은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어? 집은 조만간 우리 것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뭐야? 제가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제가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도 그 여자 딸 아니야? 왜 가서 설득 안 해? 그들은 하늘이 무너질 듯 싸웠고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가슴이 쓰렸습니다. 내 딸아. 그는 저를 완전히 희생시켰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에게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이강준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연신문을 막고 서 있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강준이야. 빚 안 갚고 도망다니는 허풍쟁이.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이수진은요? 눈은 복숭아처럼 부어올랐고 크니끼며 숨을 헐떡였지만 여전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얼굴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소파에 앉아 묵묵히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약간의 안쓰러움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그때 억지로 참았던 것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문 밖으로 내몰았고 이제 그는 마침내 쓰디쓴 결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 저는 이강준이 마당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돈이 없어요. 더 이상 못 메우면 제 사업은 끝장이에요. 김기화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 여자는 죽어도 양보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으며 비참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빚은 하늘이 갚는 법입니다. 며칠 뒤 박 여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기화 씨, 들었어요? 이강준 부부가 거의 버티지 못하고 있대요. 친척들은 모두 그를 비웃으면서 당신 돈으로 버티려다가 당신에게 한 방 먹고 숨 쉴 틈도 없게 되었다고 말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화 씨는 냉정하지만 현명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냉정하다고? 어쩌면. 하지만 노년에 냉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밤에 저는 책상에 앉아 그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주식, 신탁.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걸어놓은 자물쇠 같았습니다. 이강준의 음모는 마침내 무너졌고 저 또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의지할 수 없고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이 차가운 종이들만이 저의 진정한 의지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이강준의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번갈아가며 문을 막고 서 있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길가에 대자보를 붙여 이강준 빚 안 갚음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에 탁자를 내리치던 오만함은 찾아보였습니다. 이수지는 그의 뒤를 따랐고 눈은 붉게 부어올라 마치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팔을 붙잡았지만 이강준은 팔을 뿌리쳐 이수지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있다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일어나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제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바로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떤 길은 그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튿날 저녁, 제가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떼, 쿵, 끙, 끙. 그 소리는 조급함을 담고 있었고 마치 문을 부술 듯 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냄비를 내려놓고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눈에 이수진을 봤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복숭아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막혔고 이어서 쿵하고 제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고 손가락은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 울었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문턱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강준을 도와 엄마를 억압하면 안 됐어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가 저를 미워할까봐,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네?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그는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경난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키운 제 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책가방을 메고 학교 문 앞에서 울던 모습을 멀리서 보며 저는 가슴 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의지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저를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참으세요.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 잘못했을 때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수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또렷했습니다. 늦었어. 그는 멍하니 섰고 울음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가슴 속의 쓰라림을 억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의지할 생각이 없어.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히든카드가 있어.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살아. 그는 입술을 떨었고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됐어.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문 뒤에 기대어 섰고 가슴속이 계속해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죽어도 참아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한번 마음이 약해지면 평생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밖에서 그는 한참을 울었고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나중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집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차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서류 뭉치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통장, 주식, 신탁. 그들은 조용히 그곳에 놓여 있었고 마치 굳건한 철벽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키와야, 너는 무너지면 안 돼. 너는 이것들에 너 자신에게 의지해야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듣자 하니 그는 밖에서 빚을 피해 다니고 있고 이수지는 혼자 집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고 마음속이 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그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모성애가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양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노년의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읽고 몇 주 후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전자 스크린에는 번호가 깜빡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창고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재산들을 노후 자산 신탁에 넣고 싶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명, 단계 절차가 완료될 때마다 제 마음도 한 단계 절차가 완료될 때마다 제 맘. 오늘부터 이 자산들은 모두 여사님의 노후를 위해 사용되도록 잠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눈가는 미세하게 시큰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나요? 제가 마침내 우리의 노력을 지켜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수속을 마친 후 저는 그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비록 제 평생의 축적이었지만 너무 많은 다툼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가 있고 햇살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푸른 녹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방 2칸,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온 날, 저는 직접 짐가방을 들고 텅 빈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나무 바닥, 창밖에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초도 없고 꾸짖음도 없고 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노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곳이 바로 저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잠은 이곳의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단지 안의 노인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사람은 광장에서 태극권을 했고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래층 작은 정원에서 음악이 울리면 사람들이 줌바 댄스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래층으로 내려가 벤치에 앉아 그들을 보고 있는데 마른 체구의 한 할머니가 웃으며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 같이 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면 제어몇해요. 그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못하면 배우면 되지. 우리 모두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천천히 해요. 기화 언니. 할 수 있어요. 웃음소리 속에서 제 마음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낮에는 저는 커뮤니티 서예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붓과 화선지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먹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붓을 들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지만 첫 글자를 쓰는 순간 제 마음은 정말로 고요해졌습니다. 한 노신사가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율이 좋네요. 더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 몇몇 할머니들은 모여 건강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노년의 삶도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제 삶은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는 햇볕을 쬐고 점심에는 글씨를 쓰고 저녁에는 춤을 추고 밤에는 TV를 보다가 낡은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했지만 누구도 저를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며 사흘 안에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저를 억지로 서명하게 해서 제 돈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마침내 오직 저 자신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끔 이수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의 그때 선택은 이미 제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모성애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늦은 저녁, 저는 종종 혼자 단지 뒤편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서쪽 하늘은 노을로 붉게 물들었고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약간의 서늘함을 주었지만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더기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님, 또 산책 나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산책로 끝에 다다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편의 작은 길은 고요했고 노을은 제 그림자를 꼿꼿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문득 이 뒷모습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강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에서 저는 울었고 참았고 문 밖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 없다. 저는 돌아서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을은 제 얼굴에 비춰졌고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미래의 나날들을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화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막을 내립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저택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지만 사위 이강주는 사람들 앞에서 사흘 안에 이 집 비우세요라고 잔혹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친딸 이수진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소란 피우지 마세요. 가정을 위해서 참으세요. 가정을 위해서 참으세요. 가정을 위해서 참으세요라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주식, 그리고 신탁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증거 서류 하나하나를 탁자 위에 내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 푼도 가질 생각하지 마. 그 장면은 정말 통쾌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기세등등하게 찾아왔지만 결국 모두 할 말을 잃고 풀이 죽은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강주는요? 그는 원래 김기화의 돈으로 사업에 구멍을 메우려 했지만 결국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친척들은 등을 돌렸으며 가정은 불화로 닭싸움하듯 시끄러웠습니다. 이수진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울면서 어머니의 문간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기화는 그저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늦었어.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살아. 이 한마디는 모녀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모녀 사이인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김기화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면 그가 이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노년의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니라 친자식이 자신의 존엄을 무시하고 자신을 문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김기화는 자신의 히든카드를 지켰습니다. 그는 모든 자산을 노후 자산 신탁에 넣고 아파트로 이사하여 줌바 댄스를 추고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마침내 오직 자신만의 안정적인 삶을 사느며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늙은 후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돈과 히든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야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언젠가 당신이 김기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마음 울림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